여기 아세 아세 느껴봤세 yeah 아세 바람이 불어 낮에 흥이 올라 꽃감나무처럼 나를 숨쉬게 해 맘에 흥이 올라 여기 아세 아세 느껴봤세 yeah 아세 이 전망대는 봐야지. 가을 같으면 제가 불황 저수지 있는 데부터 쭉 걸어서 갯골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더워서 그렇게 하긴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전에는 선비 집안의 상징으로 심었어요. 이 선비 집안에서 벽오동하고 또 뭐를 심었냐면 회화나무하고 그 다음에 쉬나무라는 걸 심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봉황이 쉬어가는 나무라고 하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선비의 절개, 그 푸른색이 절개를 상징한다 해서 많이 심었고, 해화나무는 이제 선비나무라고 해서 선비의 뭐 무덤에 관을 만드는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화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과거 급제하면 꼭 해화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쉬나무는 그 원래 쉬나무 열매를 기름을 짜서 그 등잔불에 그 기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선비가 공부하려면 그 쉬나무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세 그루를 일반적으로 선비 집안의 상징으로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근데 얘는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예요. 오래전에. 왜 들여왔냐면 먹을 거 없을 때 이 도토리를 가지고 그 구황작물로 쓰려고 해서 집 주변에 심은 거라서,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산 높은 데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마을이나 집 주변에 이렇게 심어서 유사시에 그러니까 식량 역할을 하도록 심었던 거예요. 칡이 얘가 칭칭 감고 올라가요. 나무나 이런 것들. 등나무도 이렇게 그 칭칭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서로 양쪽 왼쪽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대요. 인간 세상이 뭐가 많아요? 갈등이 많잖아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예전에는 이 칡이 예전에는 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다 이걸 끈으로 썼어요. 이게 이제 겨울 되면은 아주 질겨져요. 이 끈으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걸 정말로 귀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유해 식물이 돼버렸어요. 다른 나무를 죽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걸 뭐 소 풀 먹이기도 하고, 또 끈을 항상 해서 나무 묶음도 하고 벼단 묶기도 하고 온갖 곳에 다 썼어요, 칡을. 여기는 이제 진주광씨 묘역이에요. 조선 초의 묘역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강희맹보다는 강희안을 더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사책에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가 실려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턱 개고서 이렇게 물 바라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강희맹의 형입니다. 강희맹의 형이고, 박석김 씨나 몇 개 성씨 빼고는 대부분 고려 말의 성씨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가 만들어진 건 안동권 씨 성화도입니다. 1500년대 중반입니다. 15세기 중반에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제사를 지내는 게 막 한도 끝도 없이 지내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는 실제로 전통 유학에서조차도 자기가 일반 제후나 황제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본 분까지 제사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후기에 오면서
그리고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장자상속, 남자상속과 장자상속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죠. 불천미라고 해서 5대가 되면 이제 그 위패를 땅에 묻고 신주를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한꺼번에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온갖 장치를 만들어내서 이제 장자상속의 어떤 타당성을 제사나 이런 것에서 이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아는 정도.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할아버지 정도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실질적으로. 근데 조선 후기에 18세기 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지내다가 이제는 다시 안 지내게 된 거죠. 강인행이 20번의 사이야. 그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집가지 않고 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장가 가서 고스란히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희맹 집안이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여기에서 번성해서 여기에 이제 묘역을 조성한 거죠. 선산인 거죠. 능원 묘제에서 원 정도가 2단, 능이 3단 이런데 어쨌든 이건 조선 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산신에게 지내는 재단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산신단이에요. 산신한테 제사지한테 함께 제사 지내는 그런 거고요. 이게 지금 아파트가 없으면 여기가 옛날 전통적인 명당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고 바닷길을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물길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조선 초기에 세력가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무랑리 저수지 앞쪽으로 이쪽으로 그 뭐냐 지금 예전엔 백길고 그다음에 갯골 물길이 쭉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고 이쪽이 다 바닷물길이 들어오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장유 신도비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한양 내에서 벼슬을 하게 되면 녹봉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달에 뭐 몇 가마 이렇게 몇 석 받아봤자 사실 그 대극 인구가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바닷길로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강화 쪽으로 올라가서 월곶나루에서 기다리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서 배를 띄우면 마포까지 쑥 들어갑니다. 마포까지 서강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농사를 지은 걸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한양에서 먹고 사는 거죠.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대충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강희맹의 신도비입니다. 실제 신도비는 저기 저 비각에 있습니다. 저 글씨를 여기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신호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조 반정에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성종이 등극하는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종까지 등극하는데 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훈구파 공신입니다. 운이 좋아. 네, 요거는 원래 요 위에 있는 게 강희맹의 묘예요. 그 묘의 신도비입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게 양식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저걸 제목에 액자처럼 썼다고 해서 제액이라고 부릅니다. 문량공 신도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비 머리하고 몸돌이 하나의 일체로 돼 있잖아요. 이수가 몸돌하고 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선 초기 양식이에요. 이제 기와지붕처럼 팔짝지붕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정착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부 대신에 지금 네모난 받침돌을 해놓은 거고 아까 거기는 장유 신도비는 기부로 완전히 했고 단원 김홍도가 강세왕의 제자라고 하죠. 그림 제자인데 이 진주강 이 집안이 그림을 전통적으로 잘 그렸어요. 그래서 요 강희맹이나 강희안 같은 경우가 시서화를 다 잘했다고 해서 시서화 3절이라고 하고
강의면과 강의 안의 그림들은 대부분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나무는 날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늘나무라고 불러요. 코르크가 영양이 전혀 없대. 그래가지고 벌레나 곤충들이 뜯어먹지 말라고 이게 생겨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생긴 유전적 진화예요. 천적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발달한 나무예요. 여기 염전은 체험용으로 만든 건데요. 옛날에 여기가 소래 염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흙이 들어와서 이게 골처럼 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갯골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이후로는 이제 여기가 폐허로 있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나 봅니다. 저 왼쪽에는 지금 골프장이 들어섰고 여기는 생태공원을 만든 겁니다. 저쪽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골프장을 다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운동가들이 반대를 하면서 타협을 해서 일부는 골프장으로 만들고 일부는 갯골 생태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저기 이제 수차잖아요, 수차. 바닷물 이렇게 들어오면 저기 수차를 밟아서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체험으로 조성해 놓은 곳이고요. 수천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에요. 천일염이 아니고 1차로 증류를 해서, 즉 증발을 시켜서 그걸 모아서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대포를 갈았답니다. 이렇게 소 같은 걸 이용해서 갈면 고랑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면,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들어오게 하면, 그게 이제 1차 증발이 되면서 좀 구덩이를 만들어서 모이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한 소금 농도가 물에 한 20% 넘어간답니다. 그럼 그걸 퍼다가 끓였대요. 그래서 그 끓이는 그릇을 소틀 염분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그릇 분자를 써서. 그래서 염소와 염분에다가 국가에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전통시대엔 중요했잖아요. 사람도 없으면 못 살고 동물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소금을 끓여서 만들었는데 끓여서 만들려니까 어려웠어요. 뭐가 어렵냐면은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섬이나 이런 데가 헐벗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되면. 꼭 그것만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금을 끓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화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산이 헐벗게 되죠. 무거운 소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1905년에 대만이 먼저 일본의 식민지화 됐다는 거 아시죠? 메이지 유신 전에 식민지화 됐거든요. 대만에서 천일염을 하게 됐어요. 그 천일염을 인천 앞바다 쪽에 저쪽에다가 처음 천일염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다가 이제 그 염전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염전을 비닐로 깔게 되잖아요. 비닐 장판 이런 걸로 깔게 되니까 그걸 깔아서 이제 증발을 시켜서 소금을 만들어서 천일염이 됐고, 그게 우리가 전통 소금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 모두 다 소금을 끓여서 만든 자염이 수천 년간 우리가 먹었던 전통 소금이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여기 소래염전하고 저쪽에 군자염전이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소금의 한 50% 정도를 차지했답니다. 일제강점기는 더 많이 차지했고요. 여기 있던 소금을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여기서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갯벌이 없어요. 그죠? 태평양이 깊잖아요. 태평양이. 그래서 갯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소금을 만들기에 옛날 시대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군자 소래염전에서 수인선 협기열차를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소금을 실어서 1935년에 여기를 군자염전, 소래염전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제가 일본으로 실어갔고요. 그래서 일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1970년까지 여기가 소래염전이고
저 밑에가 소래포구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 편이 군자거든요. 그 군자염전 이 두 군데에서 엄청나게 넓었답니다. 그래서 넓은 데서 소금을 생산해서 일제강점기엔 가져갔고, 광복된 뒤에는 1970년까지 우리나라 소금의 50% 이상을 공급했던, 그러다가 60년대 말부터 심해 소금을 공장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화학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지금은 소금을 옹기 같은 걸로 깔아서 증발을 시켜서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신안 쪽에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인천 앞바다 쪽은 이제 그 갯벌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대부분 공단 지역으로 바뀌었고, 또 오염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금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서 수인선을 협계열차를 소래 쪽으로 가잖아요. 협계열차를 만들어서 소금을 약탈해 가고, 또 수원에서 여주까지 또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여주까지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쌀을 산미증식기에 가면서 쌀을 수탈해 갔던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금, 그 다음에 여주 이천 이런 데서 이제 쌀 같은 걸 일제강점기에 수탈해 갔던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쪽에 보여준 것처럼 소금을 저기다 실어가지고 저기 협계열차로 가져가서 지금 여기 갯벌을 다 새로 무슨된 거고요. 실제로 더 남아있던 게 이 구동의 소금 창고라고. 이 안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아까 저기다가 모았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이 안에 쟁여놨다가 인천으로 옮겨가서 인천항에서 배로 또 일본으로 실어가기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경기만을 끼고 해안선을 따라 수원과 송도간을 하루 3번 왕복하는 이 열차는 서민들의 애환과 고스란한 인정이 흘러넘칩니다. 이 열차는 새벽이면 인천과 소래에서 생선과 새우젓을 가득 담아 수원으로 가는 아주머니들, 나들이 가는 시골 노인네들, 또 주말이면 철도 주변의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갈대의 뿌리 쪽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산란도 많이 하고요. 민물과 썰물을 오가는 물고기의 대표적인 게 장어가 있죠. 장어. 바닷장어 말고 뱀장어라고 부르는. 이렇게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곳을 바람풍차를 써서 풍천이라고 부릅니다. 풍천장어. 네. 그래서 풍천장어는 보통 명사예요. 풍천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갯벌이 일반 땅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산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는 게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